조선의 사상가 다산 정약용. 그는 수많은 책과 글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말했습니다. 다산은 세상을 말로 읽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지요. 겉모습보다 말이 더 진실을 드러내고 말의 가시는 마음의 가시에서 돋아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사람은 왜 그토록 쉽게 남을 말하고 그 말로 또 서로를 상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글을 따라 사람의 본성과 마음을 읽는 지혜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남을 흉보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 솔직함을 빌미로 남을 찌르는 사람, 그리고 말의 가시를 숨긴 사람. 이 모두는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산은 이런 인간의 언어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결국 말의 문제를 수양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글과 생각을 통해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말을 다스리는 힘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산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의 한 문장 한 숨결이 오늘 우리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마음을 판단하는 일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얼굴로서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마음으로서 얼굴을 꾸미기도 한다. 그러니 겉모습으로 성품을 헤아리면 반드시 그르치게 된다. 다산은 오랜 세월 벼슬과 유배를 거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해 보이지만 이익 앞에서는 변하는 사람, 온화한 미소 뒤에 냉정한 계산을 숨긴 사람들을 그는 수도 없이 경험했지요. 그가 상론에서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은 습에서 나오고 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겉모습은 본성이 아니라 마음이 길러낸 흔적일 뿐이다. 이 문장을 조금 풀어보면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마음의 자취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거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거울만 보고 사람을 단정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닌 과거의 흔적만을 보는 셈입니다. 다산은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꾸준히 하는 일, 위기 속에서의 선택, 그리고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 반복된 행동이 결국 진짜 마음의 모양을 드러낸다고 본 것이죠.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거짓말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처음엔 무뚝뚝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배려 깊고 진심 어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첫인상이 다다라고 말하지만 다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눈에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 실체를 논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의 인상일 뿐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의 무게와 진심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다산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관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의 말보다 한 달의 행동을 보라. 한 달의 행동보다 1년의 꾸준함을 보라. 결국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의 표정이나 말보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속에 담겨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다산이 단지 타인의 본성을 파악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얼굴과 마음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세상을 대하고 있을까? 내 겉모습과 내 마음은 일치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조용히 가슴에 남습니다. 또한 다산은 이렇게 적습니다. 진심은 감추려 해도 스스로 빛나고 거짓은 꾸며도 언젠가 무너진다. 그 말처럼 결국 겉모습은 시간 앞에서 드러나고 진심은 아무 장식 없이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혹은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표정보다 그가 보여준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얼굴과 말이 내 마음의 거울이 되고 있는지도 조용히 되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가볍게 내뱉는 사람을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곧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곧지 못하면 말이 어지럽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말이 탁해진다. 다산은 말이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수양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료든 백성이든 말을 아끼라는 가르침을 자주 남겼지요. 그는 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빠르고 그 자국은 칼날보다 오래 남는다. 이 말에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말이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베는지를 아는 경험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산은 묻습니다. 그 솔직함이 상대를 위로하였는가 아니면 되었는가? 진정한 솔직함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남을 상하게 하는 솔직함은 결국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다산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 말이 옳은가? 이 말이 따뜻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판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되 사람을 해치지 말고 진실을 말하되 교만을 섞지 말라. 이 구절은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너무 빠르게 말을 내뱉습니다. 댓글로, 메시지로, 짧은 영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산의 눈으로 보면 그 대부분은 경솔한 비난일 뿐 진정한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판은 공익을 위하여 해야 하고 사람을 낮추려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언어의 원칙 아닐까요? 다산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말을 잘하는 자보다 말을 가려하는 자가 현명하다. 그에게 말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 일을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이란 참 이상한 힘을 지닙니다. 단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을 수도 있고 또 한마디로 오래도록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산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오해와 모함을 견디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 얼마나 단단한 마음입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결국 말로 남을 해치는 사람은 상대의 상처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다사는 말의 폭력이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을 한 번 삼가면 한 번의 허물이 줄고 말을 10번 삼가면 평생의 화를 면한다. 우리는 모두 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쉽게 내놓고 누군가의 실수를 순식간에 퍼뜨릴 수 있지요. 이럴수록 다산의 말이 더 절실하게 들립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음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수양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에게 던진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또는 누군가의 날선 말에 내가 너무 쉽게 다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녹이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는다. 그의 이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말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것을 다사는 이미 2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남을 흉보는 사람, 곧 비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을 가장 흉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로 전하는 것은 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것과 같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고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사는 사람의 언어가 지닌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벼슬아치의 언행을 다루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 자신의 청렴을 자랑하지 말고 남의 불행을 말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꾸미지 말라. 이 문장은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그가 목민관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대하며 체득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비방은 대개 정의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다사는 이런 말을 흉이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재앙을 부르는 말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집안의 흉을 드러내면 가정이 무너지고 벗의 흉을 드러내면 인연이 끊어진다. 짧지만 묵직한 문장입니다. 한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이 결국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비방은 들을 땐 달콤하지만 남기고 나면 씁쓸합니다. 말한 사람은 잠시 후련할지 몰라도 그 말은 공기 속을 떠돌다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뱉은 말은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 그 바람이 따뜻하면 향기가 되고 그 바람이 차가우면 칼날이 된다. 그의 시대에도 남의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다사는 그런 세태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허물은 묻어야 의가 있고 들추면 원수가 생긴다. 그가 강조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들추는 대신 그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인간다운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의 흉을 보태지 않아도 이미 세상은 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나 부끄러운 장면이 순식간에 영상으로, 댓글로 수많은 입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리기도 하지요. 다산이 오늘날의 이런 세상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방은 불이다. 불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집과 사람을 모두 태운다. 그는 흉을 드러내는 말을 작은 악이 아니라 큰 죄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그 명예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믿었습니다. 사회는 법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유지된다고.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남의 흉을 말하지 말라. 그대가 선하다는 평판은 그 침묵에서 비롯된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의 흉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자리는 서서히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흉의 주제가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왜 말의 덕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게 됩니다. 그에게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였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하고, 마음이 탁하면 말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세상을 다스리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비방은 지혜를 잃게 하고 관용은 세상을 살린다. 이 대목을 읽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허물을 입에 올렸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었는가? 다사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입은 덕을 말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남의 흉을 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잔잔하지만 단단하게 들립니다. 남을 흉보는 말은 결국 나를 흉하게 만든다는 것. 그가 남긴 이 경고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곧 자기중심적인 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말의 기술보다 듣는 자세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재주요. 듣는 것을 아는 것은 덕이다. 다산에게 덕이란 곧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의 여러 글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남의 말을 읽고 남의 말을 듣는 자는 세상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즉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좁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다사는 말했습니다. 귀는 두 개요. 입은 하나다. 듣는 일은 두 배로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 같지만 인간 관계의 진리를 아주 간결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는 듯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느라 그 사람의 마음을 놓치곤 합니다. 다사는 이런 태도를 말의 탐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자기 말을 앞세우면 남의 마음은 닫히고 남의 말을 들어주면 남의 마음은 열린다. 그가 살던 조선 후기의 학문 모임에서도 토론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인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말을 오래 하는 자는 반드시 실수를 낳고 말을 독점하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낳는다. 그가 본 세상은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대화라기보다 서로의 독백이 부딪히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곧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며 자기 경험으로 대화를 빼앗아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결국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사는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의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의 끝을 잡지 말고 마음의 뜻을 들어라. 이 문장은 대화의 본질을 아주 단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 속에서 의미를 듣는 일이지 단어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말의 끝을 주려 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 말이지 하며 덮어버립니다. 다사는 그런 태도를 학문 없는 수다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이 짧고 모르는 사람은 말이 길다. 지식이 깊을수록
말은 점점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다산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말의 절제를 단순히 예의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수양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차분한 사람은 굳이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안에서 배움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다산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격을 드러내지 않는다. 남의 말을 듣는 그 자세에서 인격이 드러난다. 이 문장은 지금 우리 시대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정보와 의견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진짜 필요한 건 잘 말하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주는 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우리에게 건넸던 그 짧은 말을 오늘의 대화 속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귀는 2개, 입은 하나. 그 단순한 문장이 삶의 모든 관계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다산이 말한 덕은 아마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쏟는 하루, 그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조용하지만 위대한 수양입니다. 5번째, 은근히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겉으로는 점잖고 겸손해 보이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은근히 나를 높이고 너를 낮추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겉은 도덕, 속은 이익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의 여러 글에서 인간의 위선을 아주 예리하게 꿰뚫었습니다. 겉으로 공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사욕을 채우려 하고, 겉으로 겸손을 보이나 속으로는 남을 제치려 한다. 다산이 이 말을 쓴 시대는 당파 싸움과 권력 경쟁이 극심하던 조선 후기였습니다. 그는 벼슬살이 속에서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보았죠. 직함은 높고 말은 점잖았지만 눈빛과 어조 속에 묘한 우월감이 깃든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근한 비교를 통해 나는 너보다 낫다는 신호를 흘렸습니다. 그가 시 고이에서 남긴 구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진 채 하나 속은 이익을 다투고 말로는 겸손하나 마음은 높디 높다. 짧지만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꿰뚫는 말입니다. 다산은 이런 비교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다툼의 싹이요. 다툼은 마음의 어둠이다. 이 구절에는 그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세밀히 관찰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기를 확인하려 합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점을 발견하면 안심하고 뒤처졌다고 느끼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타인을 향한 은근한 경쟁심으로 번집니다. 말 속에 가시가 생기고 칭찬 속에 우월감이 숨어듭니다. 다산은 이런 심리를 작심이라 불렀습니다. 즉 스스로 만든 마음, 비교하고 계산하는 인위적인 마음이지요.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경계했습니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는 마음은 이미 어두운 거울이다. 그 거울로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다. 현대의 우리는 어쩌면 이 비교의 거울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의 성공, 여행, 외모, 일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나란히 놓입니다. 무심히 스크롤을 내리다가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혹은 나는 그래도 저보단 낫지 하는 마음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산이 말한 어두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지요. 다산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라. 그대가 낮다고 하여 천한 것이 아니요. 그대가 높다고 하여 귀한 것도 아니다. 귀천은 마음의 바름에 있다. 이 말은 곧 진짜 고결함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고 스스로의 바름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한때의 쾌락이요. 스스로를 이기려는 마음은 평생의 복이다. 다산의 이 문장은 오늘날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은근한 비교는 관계를 서서히 마르게 만듭니다. 칭찬 속에 경쟁이 섞이고 대화 속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죠. 그 거리가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마음을 닫게 됩니다. 다산이 꿈꿨던 세상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를 존중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나무에 100가지 잎이 있어도 그 빛깔과 결이 같지 않듯이 사람 또한 그러하다. 이 시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산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그 비교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산의 말처럼 귀천은 마음의 바름에 있다는 한 문장을 오늘의 거울 앞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어 보는 일. 그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참된 경쟁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솔직함을 빌미로 상처 주는 사람. 겉으론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내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귀하게 여겼지만 그보다 더 큰 덕목으로 사려와 예의를 꼽았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옳다 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를 살피고 마음을 헤아려야 비로소 옳다 할 수 있다. 다산이 이 말을 남긴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에도 솔직함을 명분으로 남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거짓이 싫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라며 직설을 정의처럼 내세웠지만 그 말의 끝에는 종종 타인을 깎아내리는 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진실을 빙자해 남을 꾸짖는 자는 진실보다 교만을 따르는 자다라고 단호히 썼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솔직함이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논어고금주를 주석하며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삼가되 뜻은 숨기지 않는다. 소인은 말을 앞세워 뜻을 잃는다. 즉 말을 아낀다고 해서 불성실한 게 아니며 말을 앞세운다고 해서 진심이 더 깊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요즘 우리는 솔직한 게 최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다산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솔직함은 종종 무례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진심이 아무리 옳아도 그 표현이 칼날처럼 차갑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다산은 신독의 가르침에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었습니다. 신독이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살피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참됨이다. 즉 누군가를 향해 진실을 말할 때조차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솔직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다산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잃지 말라. 그는 진실보다 관계를, 정의보다 자비를 한 걸음 더 높게 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줄게라고 할 때 그 말에는 이미 힘의 불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위치에 서고 듣는 사람은 평가받는 입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 솔직함은 용기보다 겸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사는 말은 마음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방식이 곧 인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 문을 세게 밀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폭력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면 서툰 말이라도 마음에 닿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직설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댓글,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라는 문장으로 수많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다산의 한 문장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말이 곧 덕이다. 덕을 잃은 말은 아무리 옳아도 사람을 병들게 한다.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얼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산의 솔직함은 이렇습니다. 솔직하되 사려 깊게, 진실하되 따뜻하게. 그것이 다산이 남긴 말의 윤리,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진심의 품격입니다. 일곱 번째, 말에 가시가 숨어 있는 사람.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말투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찌르는 가시가 숨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언어를 숨은 칼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찌르는 말은 혀끝에 있으나 그 근원은 마음의 교만에 있다. 다사는 말의 가시를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양의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덕을 세우고 날선 말이 원한을 만든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문장이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비꼼과 빈정거림은 겉보기엔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사는 이런 말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흠음신서에서 비유의 독을 경계했습니다. 뜻은 곧지 않은데 말은 곱게 하니 그 말이 가장 사납다. 즉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비틀린 말. 그것이 가장 큰 언어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직접적인 욕보다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공격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과 불쾌함이 동시에 남습니다. 다사는 그런 상태를 언어의 도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 같아 흩어지나 그 독은 사람의 가슴에 머문다. 그는 말의 독이 한 개인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에서도 관리의 언어를 논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려면 먼저 말의 독을 삼가라. 즉, 권위 있는 자리의 말이 빈정거림으로 흐르면 그 사회 전체가 불신으로 물든다는 것이죠. 이 대목은 오늘날의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가볍게 한 말로 서로를 찌릅니다. 그 옷 생각보다 괜찮네. 넌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런 말들은 겉으론 칭찬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미묘한 비교와 비하가 숨어 있죠. 다사는 이런 말을 교만이 만든 언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빗나가면 마음도 빗나간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경쟁심과 자만이 있으면 그림자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다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흥미롭게도 반격이 아니라 자기 단련을 권했습니다. 말의 가시에 찔렸거든. 먼저 내 마음의 살을 돌보라. 남의 혀를 탓하기보다 내 귀를 단련하라. 그에게 수양이란 남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물과 같으니 흐를 때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흐르지 않을 때는 돌처럼 버텨라.
이 말은 우리가 은근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시할 땐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반복된다면 단호히 거리를 두라는 뜻이죠. 결국 말의 가시는 말하는 사람보다 그 말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더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사는 말의 수양을 곧 마음의 수양이라 불렀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지킨다. 이 짧은 문장은 그가 평생 깨달은 언어의 윤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댓글, 메시지, 대화, 농담, 그 속에는 종종 작은 가시들이 섞여 있죠. 그 가시를 던지는 사람은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다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혀끝의 칼날은 그대가 아닌 남을 다치게 하나 그 끝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 말처럼 말의 가시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던질 말 속에 가시가 숨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말, 진심이면서 따뜻한 말. 그것이 다산이 남긴 말의 도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의 시작입니다. 가시 있는 말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면 사려 있는 말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첫걸음은 오늘 내가 선택하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남의 흉을 보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솔직함을 빌미로 상처 주는 사람, 그리고 말의 가시를 숨긴 사람. 다산 정약용은 이런 모든 인간의 말과 태도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근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양의 부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예의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면 말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다산의 언어로는 단지 예쁜 말의 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도였고 인간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내면의 수양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을 다스리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 말을 고치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맑아진다. 이 구절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직접 건네는 조언 같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않고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상대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관계의 수양이 될 것입니다. 다산이 평생 강조한 신독, 즉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살피는 힘. 그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마음이 곧 천하의 근본이다. 결국 다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타인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상처를 줄이는 길이 도덕이나 법이 아니라 자기 수양과 예의의 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그의 오랜 사색을 담은 한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향기다. 그 향기가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그 맑은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산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할 언어의 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